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022명으로 다시 1,000명대가 됐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하루 만에 49명 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52명 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감염이 크게 늘면서 2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고3 돌파 감염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접종이 진행 중인 중고등학생 감염률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어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화상 대담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첫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을 비방한 조수진 공보단장을 향해서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3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99로 9.6%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여전히 80%대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은 하루 새 49명이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면서 중환자 병상 상황이 불안하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22명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4자릿수로 올랐었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중환자 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틀 연속 80%를 넘겼습니다. 80.7%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의료 대응 한계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입퇴원 수속 등으로 100% 가동되기 힘들어 보통 가동률이 75%를 넘기면 위험 신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7.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수도권에는 남은 중환자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 42개, 경기 51개, 인천은 10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03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591명으로 어제보다 174명 줄었습니다. 네, 신현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0명대인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02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계속되면서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째 5,000명대로 여전히 많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이 추가돼 누적 227명입니다. 신규 오미크론 감염 확인자 가운데 33명은 국내 감염, 1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이내에 우세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 기획팀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면 우세종이 되는 시기는 좀 늦어지겠지만 확산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확진자 가운데 98.3%는 델타, 1.7%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엔
델타가 89.4, 오미크론이 10.6%로 오미크론의 비율이 국내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00여 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에서는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대거 나와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익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라북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완주군에 이어 이번엔 익산과 부안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익산에서는 유치원, 부안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오미크론 확산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앞서 호남 어린이집 관련한 오미크론 확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육기관과 교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익산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지금까지 53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일단 현 국내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할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 중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230여 곳을 휴원 조치했습니다. 또 수업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비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과 부안 어린이집 확산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변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전북 지역 확진자 수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15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파업 장기화로 의료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 이외 다른 비수도권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느 지역이나 확산세는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1,485명입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8개 광역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33명의 신규 환자가 나온 부산은 감염 경로 미상 환자가 대부분이고 수영구 주점과 해운대구 사업장에서도 추가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도 확진자 18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 창원 42명, 양산 55명, 양산 25명, 거창 18명 등이었습니다. 거창의 한 기숙형 학교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와 전수 검사한 결과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신규 환자 125명이 추가됐는데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두 곳에서만 확진자 28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보건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10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감염률은 떨어진 반면 초등학생의 감염률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세에서 12세 사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2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접종이 진행 중인 중학생 그룹은 12월 둘째 주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비록 소폭이지만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접종률이 높아진 연령대에선 감염률이 이에 반비례해 떨어지는 등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살 청소년 사이에서 최근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로 고3 학생인 18살 청소년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10만 명당 199.1명으로 직전주의 103.1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능 응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난 8월 2차 접종까지 받아 접종 완료 이후 4개월에 접어들었고 입시 준비 등으로 3차 접종을 맞을 기회가 적은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숨졌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해리슨 카운티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고 기저질환이 있던 50대 남성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첫 보고 19일 만에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현지 시각 20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부활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적 수단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6개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는 당장 하루 뒤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시 공무원들은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도 해야 합니다. 네, 잠시 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12월 21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0.7%입니다. 수도권은 87.7%, 비수도권은 6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71%입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0.3%가 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병상이 확보되고 또 회전율을 제고함으로써 지난 1주간의 병상 가동률이 더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2.8%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3,6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고 신규 확진자의 7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49병상을 추가 확보했고요. 준중환자 병상은 193병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621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고령의 와상 환자와 또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병상과 또 투석, 또 산모 환자를 위한 병상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령의 와상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13개 병원에서 1989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은 6개 병원을 지정해서 28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석이 가능한 음압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6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과 산모를 위한 병상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좀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위한 분만과 산모를 위한 전담병원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또 개선하는 작업들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또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2,655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의료기관에는 1,630명, 선별진료소에 488명,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3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감염병 대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인력도 확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시 인력을 지원했었는데 여기도 내년도에 한시 인력도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난주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보건소에는 평균 1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는 평균 4명 내지 8명 정도의 항시 인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는 보건소 한시 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본 예산으로 확보한 378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내년 3월경에 추가 교부할 예정입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지친 우리 보건소 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여러 관계자 모든 분들의 희생과 참여, 또 이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병상 확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고 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은 내일 22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 30분에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역 강화 대책과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1,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5%, 또 사망자의 97%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위중 환자의 53%, 사망자의 52%가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비교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3차 접종 시 해외와 또 국내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본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모두의 안녕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에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도과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3차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시거나 연기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2주간의 시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서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신다면 현재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소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있었는데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0.7%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회의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지금 국민 희생이 크고 또 의료진도 지금 정말 고생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탈진 상태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조금 더 생기면 그야말로 풀 셧다운 상태가 되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좀 빠른 대책을 좀 촉구하고 또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과 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울시의 담당자들로부터 상황을 좀 듣고 하여튼 저희도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검사를 좀 보조해 준다든지 또 치료 보조 인력으로서 의사 아닌 일반인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좀 논의를 더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의료진의 보조 자원봉사에 좀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 선대 총괄 상황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밝힌 것.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와의 질의응답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 회의가 처음으로 진행이 됐고 네. 그 회의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지금 관련된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저희가 전해드린 건데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이 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완전한 셧다운이 될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매장 영업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가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 제한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었고 송년 모임도 자취를 감춰서 여느 때보다 힘든 연말이라고 합니다. 주변 직장인이 몰리는 지하 식당가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식당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주변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지하 식당가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 용기에 음식을 담아두거나 조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대부분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오히려 절반 밑으로 줄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업주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엔 연말 저녁 모임 예약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던 주변 직장인 회식들도 자취를 갖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4명 이하 손님도 밤 9시까지만 매장에 머물 수 있게 돼 매출에 타격이 더 크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거리에도 인파가 줄어 점심 장사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일행 가운데 미접종자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 역시 소규모 식당에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내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방역 패스 철회,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7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자영업자 단체도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식당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아들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서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써서 문제가 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부적절한 입사 지원서가 문제가 되자 신속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어젯밤이니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퇴가 이뤄진 셈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국 수석의 아들은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 31살 김모 씨는 기업체 5곳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성장 과정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창 시절과 성격의 장단점 등을 적는 난에는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잘 말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적어서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은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뒤늦게 문제의 행동을 인지하고 입사 지원서를 모두 회수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적인 사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수용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수석이 오후쯤 직접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대담을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갈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금 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대담 시작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지금보다 더 희망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 생방송에도 출연해 비대면으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 힘싣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산세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했고 어제 당정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가 제시한 선지원 후 정산제도 도입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 TF단장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중단 요구에 대해 아직 윤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엄살이 심한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방역 관련 행보에 나섰네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처 상황이 국난 수준이고 이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준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1시간 정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과 소상공인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또다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윤핵관 관련 보도를 언급하다가 상임 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후 조 단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방송 주소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단장은 SNS를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기가 찬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선대위 지휘체계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줄이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부터 특별 사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가장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정부 들어서 5번째 특별 사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공약사항도 그렇고요. 네.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남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몇 번 얘기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보통 7번에서 9차례 정도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맞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 후보 때도 공약을 했었고 또 대통령 이후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면이 이제 마지막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개념 정리를 좀 더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문 좀 드리면 사면에는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 일반 사면 자체는 어떤 죄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경우는 이제 과실범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이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근데 특별 사면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사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데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 정치적 악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권과 친한 사람 아니면 뭐 정치계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어떤 요건이 좀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정해놓고 그 죄를 범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적은데 이 특별 사면은 그 심사 과정에서 물론 심사 과정이 있지만 정무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돼 와서 그 부분을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사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특별 사면을 할 때는 언론이 됐든 국민이 됐든 가장 관심된 영역이 과연 정치인이 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이번 사면에서도 뭐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또 자세하게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년 특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3.1절 또는 이제 8.15 광복 특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가 좀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의 신년 특사 위주로 하면서 사면의 대상도 상당히 인원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적게 할 때는 3,000명대, 많이 할 때는 한 6,000명대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6,000명대를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특별 사면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그 안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절차 그 전에 대통령의 결정 전에 그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법무부에서 사면의 대상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사면 대상을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준을 정하죠. 그래서 이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이제 공판 송무부장 이런 검찰 내부에서 한 4명, 그리고 외부 인사가 5명도 참여해서 9명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의 대상을 정하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면 대상이 확정이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일종의 뭐 그래도 대통령의 일종의 통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하고는 1년에 어떤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은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얻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최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늘 정치인 사면이 좀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면이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어제 심사위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 사면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계속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특별 사면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할 때 과연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도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인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년 기자회견 때도 뭔가 국민의 여론, 또 당사자의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면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번 사면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는 1차로 그 심사를 했는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사회 갈등 사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집회나 시위, 예컨대 뭐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형을 받은 사람이랄지, 아니면 옛날 한진중공업 뭐 희망버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관련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사면 심사를 열 가능성이 크고 확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이 아니라면 그 뭐 고령이고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형 집행 정지는 이제 사면과 다르죠. 네. 사면 자체는 형이 확정이 되면 형을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네. 아니면 유죄 판결의 효를 갖다가 완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 집행 정지는 그야말로 형 자체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하려면 정지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건강의 안전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생명 보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염려가 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70세 이상이고 뭐 임산부 이런 요건이 있는데 지금 일단 나이랄지 그런 요건은 해당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생명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사실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인가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검토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형사소송법을 좀 뽑아서 좀 찾아보니까 앞선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면법 자체에 대통령의 그 결정이라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지휘하는 과정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찰에서 권한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특별 사면보다는 정치적인 부담, 청와대의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네. 왜냐하면 형집행정지는 아예 형을 면제하거나 뭐 복권을 해주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네. 단순히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만 구속하지 않고 수감하지 않고 수용자가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이 경우에 따른 주거 제한을 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뭐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해줬는데 뭐 건강이 굉장히 호전이 되었다. 예. 그러면 다시 복귀해서 본인이 나머지 자녀 형기를 마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권한 자체가 이제 검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와 다르게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담이 좀 덜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 대통령 2명의 건강이 어느 정도에 뭐 악화됐느냐, 네.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면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 정지라는 규정이 있고 제가 또 형법을 보니까 형법에는 가석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두 개 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석방과 형 집행 정지.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네. 가석방 제도 자체는 이미 수용자가 형기를 만료하기 전에 네. 이제 법무부랄지 아니면 법에 정한 요건에 어느 정도 맞으면 나머지 자녀 형기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징역 뭐 2년을 받았는데 3분의 1 이상의 형을 복역을 했다. 그런데 가석방 대상이 되고 모범수고 여러 가지 요건에 맞으면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석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형기 동안은 형기는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조건이 붙죠. 그 안에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한다라 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위배가 되면 다시 또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형집행정지는 그야말로 어떤 형 자체를 면제한다라 할지 일부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되면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형집행 면제할 때도 뭐 조건이 붙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조건에 위배가 되면 형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하지만 가석방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가석방 제도는 자녀 형기를 복역을 안 해도 된다. 집행을 예. 안 해도 되는 거고 형집행정지는 어떤 경우가 됐든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형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뭐 여러 의미를 좀 정리를 하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선고 효력 자체를 그 소멸을 시키고 복권이 또 뒤따르는 그런 그 처분인 거고, 가석방 같은 경우에 일정 형기를 채운 사람이 나머지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거, 그리고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단 수감시설에서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은 특별 사면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그렇죠. 가석방, 형 집행정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는 형의 선고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는 네. 거죠. 단지 수형자가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편을 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광복절 때 가석방이 된 사례인 거고요. 이 부회장의 특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해준 것 자체도 굉장히 특혜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재벌 특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그 수급이랄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해결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석방을 했던 건데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특히 현 정부랄지 현 여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많이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석방을 해주는데 또 특사를 해주게 되면 형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또 특별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또 이중적으로 혜택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특히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 사면을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의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심사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나온 이후에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면서 13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월에 112.43보다 0.5% 높은 112.99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5년 수준을 100으로 삼은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13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6% 올랐고 이런 상승폭은 1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오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해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전 등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석 달 주기로 생산요금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 액화 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5배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1분기 겨울 이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소비자 물가가 최근 2달 연속 3%대 고공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 인상 허용된 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300억 원. 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적자폭이 내년에 좀 커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정부 개입의 중단과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반면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줄었습니다.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6.2% 증가해 6,207억 달러입니다.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자가 5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인 124만 명이 20대이거나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승객은 없었고 운전기사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3.5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사고 수습으로 2km 정도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차량을 훔친 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레이스까지 벌인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 키를 두고 내린 고급차가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주차된 차 문을 열어보고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나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후 천안에서도 차 3대가 연달아 없어졌는데 한 가출 청소년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16살 A군은 지난달 가출한 뒤 서울과 경기, 포항과 논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급차와 오토바이 등 10대를 훔쳤습니다. A군이 실제로 훔쳐 타고 다니던 차량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속 230km 속도로 다른 차들과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금품만 훔친 경우까지 포함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2명,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A군은 차에 있던 5천 달러도 환전해 일부를 사용했고 훔친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2, 3일마다 다른 차를 훔쳐 바꿔 타고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범행 표적이 된 건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들이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고요. 차 안에 스마트 키나 예비 키를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차를 훔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군이 탔던 차에서 나온 물건들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 소속 직원들이 배송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쿠팡 직원 20대 장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쿠팡에서 일하면서 주문이 취소돼 반품되는 상품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억 원어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쿠팡 물류센터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며 휴대전화 7억 8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골프장과 계약된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단수 조치가 정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주진영이 불참한 홍콩 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친중 후보들이 한석을 빼고 모조리 차지했습니다.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간신히 1명 당선됐는데 투표율은 3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테러 입법회 의원이 된 친중 성향의 여당 당선자들이 함성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여당이 의원 정수 90석 가운데 89석을 싹쓸이했습니다. 即係個選擇係點咧？咁我哋要尊重翻選民嗰個決定咯。係啊。 I think it's fake news to call it a fake election because it's a real election and we are elected by the voters. 중도 후보 중에 1명이 당선됐지만 1대 89의 구도여서 상징성 말고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진영 인사들은 중국이 선거법을 바꿔 당선 가능성을 봉쇄하자 1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데다 사전 심사도 까다로워 출마 자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친중 세력의 잔치가 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就話就有得投票，但係就建制派同民主派方面，即係基本上民主派嗰方面就已經去到好少嘅 percentage。好退咯，反而係咯，係即係你完善一個制度係想去進步㗎嘛，但係其實冇咯，反而係倒退。 로이터 통신은 낮은 투표율이 입법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민주주의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친중 세력이 홍콩 의회까지 완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직접 통제력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와 업무 보고를 위해 곧바로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으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대담 이후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한 개인 척 하지 말고 하나씩 2번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민정수석 사퇴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까 그거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그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그 주거용도 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 목적,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좀 이렇게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그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의식 운동에서 정치권에서 그들을 위해 이동성공 사람들이 대량했다는 평가를 받는 심지어 어제 국민의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이동성공 남쪽으로 반발과 반향이 있었는데 후보는 뭐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정당이 선거 전략으로 하는 정책이나 또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비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은 이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경원 똑같은 거지. 전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좀 필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이게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좀 퇴행적 정쟁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와 이제 선대위, 특히 그 중에서도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후보 또는 후보의 가족, 측근, 뭐 친인척들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와 또 이 선대위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흠을 서로 찾아내서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간 정책 토론이라든지 또 정책 경쟁들이 좀 이게 전면에 좀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의 정책과 능력 또는 비전과 가치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님 뒤에 또는 이준석 대표 뒤쪽으로 자꾸 피하지 마시고 본인이 결국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오셨으니까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좀 논쟁도 주고받고 국민들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감당할 만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좀 뵐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클 샌델 교수와 온라인으로 대담한 이재명 후보의 질의응답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뉴스 NEC 2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